자, 안녕하세요. 오늘이었죠. 오늘 경찰 간부 시험. 자, 이제 거의 종료되고 다 집집에 돌아가셔서 자기 이제 문제에 대해서 복귀하고 계실 텐데요. 자, 빠르게 한번 해설 강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험 보신 분 모두 다 고생하셨습니다. 한여름에 정말 진짜 불볕더위 같은 이 날씨에 시험 보시라고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은 하여튼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 자기가 이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벌써 이미 내 손을 떠난 공이니까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이제부터는 뭐 떠난 공을 미련을 자꾸 두시면 안 되고요.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은 각설하고 이번 시험의 전체적인 총평을 하자면 작년보다는 난이도가 좀 있었다. 물론 모든 시험 문제가 다 난이도가 있지는 않아요. 40문제 중에도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문제도 있어요. 그냥 당연히 그냥 보기만 하면 정답이 나오는 것도. 하지만 작년도에 비해서 최신 판례가 조금 더 많이 반영되는 그런 문제였고요. 두 번째, 약간의 앞부분에서 함정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많이 소비돼서 뒷부분에 가서는 오히려 뒷부분은 거의 마지막에 한 10문제 정도는 그냥 보면 답이 바로바로 나오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뒷부분이 오히려 쉬웠는데 그런 어떤 시간적 배분을 조금 더 어렵게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문제를 가지고 중요 문제나 또는 어려운 문제를 어디다 배치했는지에 따라서 시험 자체가 난이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번 시험은 앞부분에 난이도 있는 문제를 넣어놨기 때문에 같은 난이도의 문제라도 이렇게 배치 상황에 따라서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년도에 비해서도 판례가 최신 판례 많이 들어갔고 함정도 많이 파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문제도 어려웠지만 그 문제의 난이도 구성도 배치 자체도 어려운 구성이었어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헌법 문제가 곤란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문제를 다 어느 정도 보셨으니까 다시 보는 건 좀 힘들겠지만 간단하게 또 앞으로 공부하는데 어떤 공부 방법을 선택해야 될까 이런 것들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시험을 다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새롭게 또 뭘 준비한다, 그건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자, 이제까지 준비한 거 열심히 하셨으니까 좀 쉬시고요. 자, 잠시 또 이렇게 숙려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리프레시 하는 그런 어떠한 기간도 좀 있어야 돼요. 바로 뭘 열심히 하겠다. 정말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기계도 망가질 거예요. 고장날 거예요. 병날 거예요. 조금 쉬시는 게 좋아요. 쉬시고 또 한여름을 슬기롭게 보내야만 또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여름에 너무 또 바닥을 치게끔 하시면 그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쉬신 다음에 또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성공하셨다, 좀 자기가 공부한 걸 잘 발현했다 라시는 분들은 또 체력 준비도 하셔야 되잖아요. 면접 준비도 하셔야 되고요. 자, 간부는 면접을 좀 까다롭게 많이 섬세하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면접 준비를 아주 잘 하셔야 돼요. 자, 일반적인 거 빼고 이제 만약에 새롭게 공부를 하신다라는 분들 입장에서 이번 시험을 어찌됐든 조금 나는 다음 시험을 노리기 위해서 이번 시험은 테스트 정도로 보셨다, 또는 좀 뒤에 3주 뒤에 있을 일반 경찰을 준비하시겠다라는 분들은 앞으로 헌법 문제가 그렇게 과거처럼 쉽게 계속적으로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물론 또 어렵게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자, 물결타이게 하겠죠. 그렇지만 올해 또는 내년도 전반적인 기조는 헌법을 중시하고 헌법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섬세하게 묻지 않을까라는 그런 약간의 예견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하시고 조금 더 준비를 자세히 하셔야 돼요. 터무니없이 묻지는 않지만 당연한 건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 문제 왜 그러냐면,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냐면, 이 문제 해설을 하다 보면 이렇게 섬세하게 물었다라는 걸 지적해 드릴 테니까 그건 앞으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세히 보시고 또 요걸 기준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과거에 헌법시험이 대부분 쉽게 생각하고 조금만 공부해도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과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 공부를 안 하세요. 하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올해 어쨌든 공부 준비하신 분들 고생하셨고요. 바로 이제 해설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번부터 볼게요.
늘 나오는 문제가 나왔어요. 관습원법. 자, 여러분들 아시죠? 관습원법이나 성문원법. 성문원법은 말 그대로 문자로 된 그런 자 헌법전을 따로 있는 거죠. 헌법이라는 문자로 만들어진 헌법이라는 문자로 된 헌법 국가 또는 헌법전. 하지만 이 문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 문자로는 안 돼 있어요. 관습이에요. 관례예요. 설레요. 그래도 이 내용은 곧 뭐다? 헌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성문헌법을 보충하기 위해서, 보충하기보다는 성문헌법이 마련되지 못한 영역에서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이 있다. 자, 이거 많이들, 자, 헌법제부터 판례를 그대로 외워라. 대등한도 아니고, 자,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죠? 대체된다 그런 말도 안 돼요. 자, 우선한다도 안 되고요. 자, 얘도 헌법적 내용을 담은 건 똑같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적 합의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가 여기에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도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다만 여기는 글로 돼 있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더 이상 쓰지 않겠다. 국민적 합의가 없다. 그러면 헌법으로 보지 않지만 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 이 내용을 더 이상 이렇게 관습으로 두지 않고 성문화시키겠다. 그러면 이제 관습헌법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판례가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수도 이전 문제 판례. 자, 1번 볼게요. 헌법은 국가기본법, 간결성, 함축성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여전히 있다. 왜? 문자의 한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습이 성립하는 사항 단지 법률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헌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법률에 대하여 효력상 우위를 가져야 할 만큼 헌법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담고 있어야 돼요. 법률 사항을 헌법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세 번째,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표현, 그다음에 효력 가지는 자 의사표현이지만 관습헌법이 성문헌법과 동등한 같은 취지죠. 효력을 가지는 게 아니다가 아니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벌써 정답이 탁 보이잖아요. 3번. 아니다가 아니죠. 당연히 동일한 효력을 가져야죠. 자, 마지막 4번. 국민주권주의는 성문이든 관습이든 실정법 전제의 정리에 국민의 참여를 요구한다고 할 것이며 국민에 의해서 정립된 관습헌법은 입법권자를 구속하며 헌법의 효력을 갖는다. 국민적 합의다. 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1번 정답은 가볍게 워밍업, 요번 시험은 그래도 할만하다 라고 해서 처음 1번을 푸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2번 볼게요. 자, 요게 또 어렵다고 보기는 아니고 조금 어떻게 보면 뭐 숨은 원리를 찾아라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헌법 제정 개정에 관한 가장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거 헌정사하고 같이 관련된 건데 자 볼게요. 48년 제헌헌법에서 대한민국 경제질서 자 우리 제헌헌법 때 경제질서는 자유시장 경제질서가 아니라 국가가 주도하는 그러면서 그 범위 안에서 국민의 삶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경제질서였어요. 대한민국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 실현, 균형 있는 경제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하며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만 인정된다 해서 자유시장 경제라는 경제 그런 걸 2차 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제헌헌법 3조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2번 자 3차 60년 6월 헌법 아시죠? 60년 6월 3차예요. 3차 자 대한민국 주권 제약 영토 변경 국간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국회 의결을 거친 후 국민투표 자 뭐 여러분이 의결 정도수에서 민의원 자 선거권자의 3분의 2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3분의 2 이상 찬성 이건 몰라도요. 자 국토 변경 같은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로 결정하세요. 이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다? 심지어는 제가 이런 말도 했었어요. 이런 규정을 건들지 마라. 자, 개정하지 마라. 개정 금지 조항. 2차부터 4차 때까지 존재하다가 5차 때 삭제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2차부터 있었다니까요. 제헌헌법도 그러니까 1차부터 존재했던 조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3차 때 여기 보세요. 여기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요게 틀린 지문이었어요. 완전히 함정을 제대로 파는 거죠. 2차 때부터 4차 때까지 제가 이런 얘기 했거든요. 중요 정책에 대한 자 특히 영토 변경 같은 것은 국민투표로만 해야지 그거는 그런 조문이 있었는데 그거 아예 명시적으로 개정하지 마라 라는 규정까지 존재했었다고. 그러면
2차 때도 있었으니까 3차가 처음이었다? 벌써 거기서 이거 틀린 지문이었죠. 아, 진짜 아주 수험생에게 바로 그냥 요거 찾으신 분은 또 내가 오래 될 거야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3번 5차 62년 헌법 국회의원 임기 중 당적 이탈 변경 소속 정당이 해산되면 그때 5차 6차 3공화국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은 정당 강화 국가 그래갖고 공천을 받지 않으면 무소속으로 출마가 불가능했던 시절. 그러니까 정당이 사라지면 국회의원도 없는 거죠. 다만 합당 또는 해산 이럴 때 아까 그 합당 제명 두 가지 사유는 제외였어요. 그래서 당적 이탈 변경 해산될 때는 자격이 상실되지만 합당하거나 제명됐을 때는 그건 자진의 사유가 아니니까요.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도록 되었다. 조문 그대로고요. 4번 7차 72년 생각나세요? 우리나라 헌법 개정 절차가 두 개로 쪼개졌던 거? 그때 대통령이 발의하면 국민투표를 결정하고 국회에서 제안하면 통일주체국민회의 그래요. 그게 72년 7차 때 처음 국민주권의 행사를 대행하기 위해서 만든 국민주권 수임, 주권적 수임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조국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 통일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위임을 받았다 해서 받을 숫자 써서 수임기관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7차 때 그래서 요거 50하고 때 80년대 폐지됐거든요. 요거 있기 전에는 국가재건 최고위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아쉽게도 이게 마치 뭐 진짜 숨어있는 누구를 찾아라 라는 것 같은 그런 문제였어요. 2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3번 볼까요?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설명 가장 적절치 않은 거. 자, 재외국민 2조에 보면 2항이죠. 재외국민도 우리나라 국적자입니다. 다만 현재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뿐이에요. 자, 1번 볼게요. 헌법에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처음으로 명시한 것은 5공화국 현행헌법이 아니라 5공화국 8차 맞습니다. 맞아요. 자, 2번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영유아 중에 재외국민 영유아 생각나시 판례 영유아인데 자, 근데 그분이 왜 재외국민으로서 외국에서 영유아를 양육할 때는 우리 국가가 양육비를 지원할 필요는 없지만 그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으면 그 아이들은 유치원도 가야죠. 유아원도 가야 어린이집도 가야 되고 따라서 제외 지원 대상에서 제외. 근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을 제외한다? 이건 누가 봐도 차별 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 침해한다. 맞는 질문이었고요. 자, 3번 이민. 자, 이민은 우리 국민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외국에 이주하거나 외국인과 혼인 또는 연고 관계로 인해서 이주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국적법상 이민을 했다 해서 국적은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자, 국적을 상실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재외국민으로서 기본권은 여전히 누린다. 맞지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문제는 늘 기본 강의 때도 항상 베이스 기본 판례로 말씀을 드렸어요. 정부 수립이란 말 1948년 8월 그러니까 7월 10일 대한민국 헌법을 완성한 날이 정부 수립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1948년 이전에 나간 사람, 이후에 나간 사람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1948년 이전에도 대한민국은 존재했어요. 왜? 1919년 한일, 3.1운동, 한일 이거에 대한 저항으로 했던 3.1운동 이 정신을 계승해서 임시정부 그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작은 1919년이지만 완성은 1948년 7월 10일 헌법을 제정하고 7월 17일 공포하고 시행하면서 완성했잖아요. 따라서 정부 수립은 1948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전에도 대한민국이 있었고 그 외에도 대한민국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48년을 전후 19년부터 대한민국은 존재했으니까 여기도 대한민국 그러면 여기서 대한민국을 따라서 재외 동포가 되신 분들과 여기서 대한민국을 이탈하셔서 재외 동포가 되신 분 둘 다 똑같이 대한민국 민족 그런데 어찌됐든 대한민국에서 떠나서 재외 동포가 된 분 본질적으로 동일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이걸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부 수립 이전에 나가신 분들은 보호하지 않으면서 정부 수립 이후에 나간 분들만 보호하는 것은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 위배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위배된다로 가셨어야지.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이거는 무난한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볼게요.
4번 문제 헌법 3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좋은 3조 아시죠? 영토장. 한반도 부속도서는 대한민국 영토다라는 영토장. 생각나세요? 영토권 기본권이 아니다. 하지만 독자적으로는 기본권이 아니어도 다른 기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주될 수 있다. 생각나죠? 그거 그대로 외우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본권이 아닌 거 5개, 6개 외우라고 그랬던 거 생각나시죠? 이번에도 나왔잖아. 정답 지문은 아니어도 평화적 생존권은 기본권이 아니다. 육아유지권도 기본권 아니다. 뭐 이런 것들 외우셔야지. 조심해야 될 건 수호권하고 영토권이었어요. 영토권은 간주라는 말이 될 수 있고 또 수호권은 만에 하나 기본권이라도 수하권을 우선할 수 없다. 수하권이 더 우선된다. 그거 이번 시험에도 다 나왔어요. 자, 볼게요. 1번.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영토권이라고 구성해서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바로 정답, 그러니까 바로 틀린 문제,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거니까 1번은 바로 틀렸죠. 간주는 가능하다. 두 번째, 독도 등 중간 수역으로 정한 대한민국 일본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해당 조항은 배타적 경제 수역을 직접 규정한 것이고 영해 문제와 직접적 관련을 가지므로 헌법상 영토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자, 일단은 그때 얘기했잖아. IMF 때 한일 협정 그거 위헌으로 결정하면 우리나라 지금까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하지 않는다. 영토조항을 위반한 것들은 아니다. 왜냐하면 영토를 판 건 아니잖아. 물론 공동수역에서 물고기 잡게 한 건 좀 불편하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당연히 안 되는 건데 근데 감정상으로는. 하지만 영토를 판 건 아니죠. 영토조항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도 틀린 지문이었어요. 자, 3번. 자, 북한 아시죠?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부속도서, 따라서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에 들어가니까 북한이라는 단체는 반국가 단체지 국가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또는 자 외국에서 북한을 국가로 취급한다 해서 우리나라가 반드시 그걸 국가로 취급하라는 의무는 없어요. 3번 북한이 국제사회 하나 주권 국가로서 존속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당국자 명칭을 쓰면서 정상대화 회담 등을 제의하였다 하여 북한이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국권을 침해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맞죠? 반국가 단체성 대화협력의 동반자 두 가지 효력을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 뭐 정상대화 한다 해서 그걸 갖고 그쪽을 반국가 단체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에요. 따라서 단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단체다. 단정할 수 없다. 맞죠? 단정할 수 없다가 맞죠? 그러니까 단체다. 맞죠? 예, 그래서 3번이 옳은 지문이었어요. 4번 저작권법 효력은 당연히 대한민국 안에서 다 효력이 있죠. 대한민국은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이니까 당연히 북한 지역에도 미친다 해야지. 미치지 않는다. 틀린 지문. 따라서 옳은 지문은 3번이었어요. 자, 볼게요. 5번. 정당제도. 자, 그냥 어떻게 보니까 뭐 조문 순서대로 됐네. 8조죠? 8조가 헌법에 처음 들어온 건 3차 정당보호조항.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은 5공하고 8차. 자, 그러면 정당에 관해서 정당은 사인단체가 만든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이거 정당법조항에서 만들어진 조문이잖아요. 자, 일단 볼게요. 적절치 않은 거. 1번. 자, 헌법에서 정당조항이 처음 채택된 거는 2공하고 3차. 5공화국 때는 8차 때 국고보조금 그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의 교섭단체 대표위원회 요청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전임, 사임, 보임. 이거 생각나세요? 국회 내에서 김홍신 의원 사건. 그래서 그때 당시 국회의장의 고유 권한이다 라고 했던 사건이었어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국회 내에서는 뭐라 그랬어? 자유임이고 정당 내에서는 정당 기속을 받는. 자, 이렇게 국회의장의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뭐라고 했어요? 이건 법에 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상 권한이 아니라 사실상의 문제일 뿐이다. 사실상 강제. 왜냐면 국회에서 정당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 그건 구속력이 없어요. 왜? 국회의장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강제에 불과하다라고 했던 부분이지 법상인 어떠한 강제나 법상인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니었다. 맞는 지문이었어요. 자, 이것도 과거에 다뤘던 지문. 3번 정당 법적 성격. 일반적으로 사적 정치적 결산이지 법인격 없는 사단. 그러니까 국민이 만들었다 그랬잖아. 이거는 공법기관 국가기관 아니라고. 국가기관 아니면 공법이 적용된다. 사법이 적용된다. 당연히 국가기관이니까 사법이 정당법에 규정이 없으면 나머지는 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맞지? 사인단체니까. 자, 4번 볼게요. 8조 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 현행헌법이 채택한 민주주의의 구체적 모습과 동일한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가장 근본이 되는
가장 민주주의, 우리가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의 가장 근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지, 민주주의의 구체적 모습으로서 선거를 누구 뽑아요? 누구 해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8조 사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란 말은 민주주의 그 자체의 구체적 내용이 아니라, 자, 대한민국이 한마디로 근본적인 이념과 생각, 가치를 보호하는 내용으로서의 기본 가치를 얘기하는 거지, 기본 질서를 얘기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선거해요, 누구 뽑아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본다? 그건 틀린 지문이에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깨지면 우리 본질, 동일성이 훼손당할 만큼 아주 중요한 사항에 국한한 거지, 개별적인 구체적 낱낱이 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4번이 틀렸어요. 자, 어려운 지문이었죠. 자, 많이 안 나오는데 문화국가원리가 문제가 나왔어요. 자, 문화국가원리, 사회국가원리 생각나시죠? 국가가 국가 안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 문화 문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는데, 언제요? 스스로 안 될 때. 쉽게 얘기해서 사인과 사인 간의 문제, 문화는 사인과 사인 간의 문제인데 국가 개입하는 거죠. 그때 국가의 개입의 정도의 자잘못을 판단할 때는 과소, 보호, 금지 원칙에 따라서 평가한다. 명백하게 반했을 때, 조치를 전혀 안 했다, 또는 한 조치가 아무런 효력이 없어서 의미가 없다라고 할 정도면 과소보호 금지 원칙에 반했다. 자, 우리나라 헌법에는 문화국가원리, 사회국가원리라는 글씨 조항은 없지만, 명시적 조항은 없지만, 아니 문화국가원리 대표적인 게 뭐랬어? 교육, 전통문화 이런 말들 보니까, 자, 구조, 그다음에 전문 이런 거 보니까 우리나라도 문화국가원리를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1번 바로 들어갈게요. 우리나라 건국법 이래 문화국가 원리를 헌법의 기본 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맞아요. 두 번째, 헌법은 문화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보장돼야 할 정신적 기본권으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 학문 예술, 교육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보장해야 문화국가가 결국 유지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자, 이런 기본권, 문화국가 관리의 필수 불가결한 전제 조건 맞습니다. 자, 국가의 문화 육성 대상 생각나시죠? 문화라는 건 특정 문화만을 위한 게 아니라 국가는 문화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문화, 자, 엘리트 문화, 서민 문화, 자, 모든 문화를 다 누구나 다 누릴 수 있고 손댈 수 있고 누구나 다, 그러니까 보편, 타당한 보편, 그런 문화가 바로 문화다. 그래서 엘리트 문화, 뿐만 아니라 서민 문화, 대중문화도 포함돼야 된다. 맞는 질문이죠. 네 번째, 문화는 사회의 자율적 영역을 바탕으로 하지만 이를 근거로 해서 혼인과 가족의 보호가 헌법이 제한하는 자유민주적 문화국가의 필수적 전제조건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문화국가 그러면 자유민주적 문화국가의 필수적 전제조건, 혼인과 가족의, 우리나라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혼인과 가족제도, 그것도 현재 정당성이나 그다음에 헌법 질서에 부합하는 이런 얘기 따라서 받아들여야죠. 이걸 전제조건이라고 해야죠. 어렵다가 아니라 전제 조건이다. 따라서 4번이 일반적인 논리로 안 맞는 지문이었어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7번 볼게요. 이제 기본권 주체. 이건 반드시 나온다. 뭐 진짜 거의 감초죠, 감초. 약방의 감초. 적절치 않은 거 1번 법률이 교섭단체 구성한 정당, 교섭단체 구성한 정당이라는 것은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20명 이상이라고 그랬죠. 이럴 때는 정책연구위원을 반드시 둬야 되고 정책연구회를 두어야 한다요. 둘 수 있다 아니에요. 거기다가 경상보조금의 30%는 무조건 정책연구 활동을 해서 지급해야 되는 거. 이거는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않은 정당과의 합리적 차별 이유가 있다라고 했던 거였어요.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정책연구위원을 두도록 하여 그렇지 못한 정당과 차별하는 것은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자, 반하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법인 등의 결사체도 그 조직과 의사 형성, 업무 수행에 있어서 의사결정권, 자,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결사의 자유에 주체가 된다. 우리 법인이라는 단체의 기본권 주체를 인정한다는 명문의 규정에 없지만 성질상 단체가 누릴 수 있는 뭐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중에 또 재판 청구권, 집회결사 다 이거 일반적으로 단체가 누릴 수 있는, 특히 인격권 조심하셔야죠. 세 번째, 헌법상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 원칙적으로 사법인, 원칙적으로요. 원칙적으로 공법인은 국가나 지자체는 안 된다. 예외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4번처럼 축협. 나왔잖아. 상공회의소, 서울대학교, 세무대학교, 학교안전공제, 방송사업자,
공법인의 성격과 사법인의, 특히 사법인의 성격에 공법인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사법인의 성격으로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지만 공법인의 성격에 의해서 많은 제한을 받는다 이런 얘기했죠. 요걸 살짝 틀었잖아요. 따라서 두 성격을 겸유한 특수한 법인까지는 좋아.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맞아요. 이 경우에 축협 중앙의 공법인적 특성은 기본권 주체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작용한다죠. 자, 마찬가지로 대통령,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공법인의 성격과 사법인의 성격이 있는데, 자, 특히 대통령 사건에서 뭐였어요? 공법인의 성격과 사법인의 성격? 아니, 그러니까 공인과 사인의 성격? 근데 사인의 성격과 공인의 성격이 충돌하면 그럴 때는 또 공인을 더 우선시한다. 뭐 이런 판례까지도 명확하게 암기하시는 게 좋겠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경합. 우리 아시죠? 기본권의 갈등. 그러면 대국가적인 관계에서는 경합, 대사인적 관계에서는 충돌. 우리 경합하면 생각나는 거. 국가 대 국민 간의 관계에서, 자, 국민은 원래 자유권을 갖는데 이만큼 들어왔으니까 너 나가라는 대국가적 관계에서는 주관적 공권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공권성. 그러니까 대국가적인 관계에서 주관적 공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대국가적인 관계니까 찔렀을 때만 얘기하는 거니까 주관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주관적 공권에서 국가는 보장할 의무가 있다. 최대한의 보장. 이런 얘기했고, 자, 국민과 국민 사이에서는 대사인적 효력이다. 라고 해서, 그런데 과거의 국가기관의 행위의 작용이 하나인데, 하나의 국가 작용. 근데 여러 개의 기본권이 관련성이 있을 때 그 중에 관련 없는 건 빼야죠. 그래서 유사 충돌, 그러니까 유사 경합, 사이비 경합은 빼고 관련 있는 것만 탁탁탁 극장 영업 금지한다. 학교 정화 구역이니까. 그랬을 땐 직업의 자유, 재산권, 예술 뭐 이런 게 나왔잖아. 하지만 상업적 광고물을 금지합니다. 예술의 자유는 관련성이 없으니까 빼라.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이럴 때를 여러 기본권 간에 경합이 발생했다. 이럴 때 해결 방법 생각나세요? 모든 기본권이 다 보장받는 거 가장 우선적인데, 그게 안 되면, 자, 직접 관련된 기본권을 골라야 되는데, 관련된 사안과 관련된 기본권을 고르는데, 직접 관련된 기본권, 특별 일반 관계에서는 특별 기본권을 우선으로 하고, 이것도 할 수 없으면 이런 얘기 했었죠. 최강 효력을 갖는. 자, 이 말은 뒤집으면, 자, 가장 작은 제한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침해 가능성이 큰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던 거 생각나세요? 이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죠. 여기서 나오는 게 대표적인 판례가 극장 영업을 금지해라. 자, 광고를 금지해라. 뭐 이런 것들 사건에서 나왔던 거였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본권 경합,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의도, 기본권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 정도가 큰 같은 말이죠. 이거 큰 기본권을 중심으로 제한의 한계를 살펴본다. 맞아요. 가장 좋은 건 이건데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해. 두 번째 생각나세요? 청구인, 의료인. 자, 문신시술업.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문신이라는 자체가 의료행위로서 치료 목적으로만 가능한 게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만 근데 아닌데,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통제를 안 하는 것뿐이다. 따라서 문신시술업을 합법적으로 직업으로 영위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고, 의료법에 의료인만. 자, 의료법 조항 1차적 의도, 보건위생 위에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규율하고자 하는 경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중심으로 인해서 위헌 여부를 살피는 이상 예술의 자유는 또 따로 검토하지 않는다. 많은 분들은 뭐 예술을 위해서 하자고 하는데, 아직까지 문신시술업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치료 목적으로 하는 직업 수행의 자유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화면을 올려야 돼. 자, 그 다음에 선거기간 중 모임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자, 입법자의 1차적 의도는 선거기간 중 집회 금지를 하는 데 있으며, 헌법상 결사의 자유보다 집회의 자유가 두텁게 보호되고, 위 조항에 의해서 직접 제약되는 자유 역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거. 맞아요. 이거 모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집회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남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뭐 해산할 필요는 없어요. 모임만 안 가지면 되는 거지. 자, 네 번째, 이거 드디어 나왔어. 제가 이런 얘기 했죠. 추천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는 간선제니까 기탁금을 내도록 한 건 침해다. 기탁금을 내야만
내가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재산권이 아니라 고무단위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요게 아주 예민한 판례였어요. 그러니까 요거 조심해야 될 게, 그러면 직선제 조심해야죠. 직선제를 한다는 거는, 자, 간선제는 추천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직선제는 이거 선거잖아요. 선거. 이렇게 요게 같은 말이라고,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거라고. 그럼 직선제니까 선거니까 기탁금을 내도록 하고, 선거 과열이나 또는 자,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탁금을 내도록 하고, 거기에 반환 규정. 그래서 15% 이상일 때는 전액을, 또 10에서 15% 이상일 때는, 15% 이내일 때는 반액을, 이렇게 모두 다 둔다면 합헌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직선제라서 기탁금을 내야만, 기탁금을 냈다라는 다 보증서나 또는 증명서를 내야만 출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건 뭘까? 그러면 돈을 못 내면 출마가 안 되잖아. 여기까지는 공모단위권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기탁금을 반환하는 내용은, 이건 공모단위권이에요? 아니잖아. 이미 끝난 다음에 돌려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공모단위권 문제가 아니지. 이거는 재산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여기서는 기탁금을 내야만 한다. 그러면 아유, 공모단위권 침해. 여기는 기탁금을 내도록 하고 증명서를 내야만 출마를 할 수 있다. 공모단위권, 저기 공모단위권 재산권 침해, 여기는 공모단위권. 또 재산권 반환 규정이 잘못됐으면 재산권 침해로 가셔야 돼. 이게 두 개가 엄연하게 이 직선제를 할 때는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으니까 이쪽하고 이쪽 문제를 나눠서 봐야 돼. 저거는 합계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냈다니까. 와,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냈어. 그러니까 요게 힘들다니까. 근데 무난하게 또 맞춰졌어, 다들. 그냥 자, 보세요. 기탁금 전액이나 일부를 후보자에게 반환하고, 반환되지 않은 기탁금은 국립대학교 발전기금에 귀속토록 시키는 것은 기탁금 귀속조항. 알겠죠? 이거 공모단위권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틀린 지문이야. 재산권이야, 재산권. 기탁금을 냈으니까 저 출마할래요. 그러면 공모단위권. 아시겠죠? 근데 기탁금이 과도하다. 그러면 선거에 못 나가잖아. 근데 거기다가 여기는 아예 기탁금을 내지 말아야 될 텐데 기탁금까지 내서 출마 자체를 못 하겠어. 그러면 기탁금을 안 내면 그러면 공모단위권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잘 보셔야 돼.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해서 결국 그 돈을 못 찾게 했다? 그러면 재산권 침해로 가셔야 되고, 기탁금을 내야만 내가 선거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됐다, 못 됐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일반적으로 직선제에서는 반하지 않지만 간선제에서는 반한다는 공모단위권. 요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근데 나머지 1, 2, 3이 정확하게 맞는 지문이니까 4번을 찍으신 분들이 많아서 맞는 문제로 가셨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이 8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정확하게 이제 기본권을 물었지 위헌이다, 합헌이다 그것만 갖고 물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쉽게 푼 질문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자, 정답은 4번이었어요. 9번 문제 볼게요. 자, 기본권 충돌, 이제 경합이 이어서 충돌까지 냈네요. 여기 지문에 아까 대국가적, 대사인적 충돌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자, 사인과 사인 간의 문제에서 국가의 역할은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이다. 대표적인 게 언론사하고 사생활, 또 전교조 선생님하고 학부형, 요즘에 학부형 문제하고 교사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흡연자, 혐연자라고 생각나시죠? 자, 일단 기본권의 갈등에서 경합은 지난 8번 문제에서 봤고, 경합은 8번 문제에서 나왔고, 충돌 문제가 9번 문제로 나왔더라고요. 충돌은요, 사인과 사인 간의 문제죠. 사인과 사인 간의 문제. 자, 여기서 기본권, 서로 다른 기본권이어도 되고, 같은 기본권도 관계없어요. 서로 다른 주체와 주체 간의 기본권이 충돌했을 때, 범죄는 빼야죠. 범죄인은 기본권 충돌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범죄는 빼야죠. 이걸 유사충돌, 사회비 충돌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나오는 게 두 기본권 사이에서 여기도 기본권, 여기도 기본권인데 이 기본권이 우열 관계가 있을 때, 우위 관계가 있을 때 이렇게 나오면 상하 관계가 있을 때는 당연히 열악한 기본권은 상위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그 범위 내에서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받는다. 흡연권,
혐연권 이런 것도 있었잖아. 적극적 단결권, 소극적 단결권 이렇게 소극적 단결권 이런 것들. 하지만 대등한 기본권 간에 그랬을 때는 여기는 알 권리, 여기는 또 사생활 이렇게. 그다음에 자 단결권, 여기도 단결권 이런 것들. 그러면서 유니언샵은 이래나 저래나 합헌인데 이럴 때 우열관계가 있을 때는 이익형량에 의한 방법으로 해결을 했고, 자 이렇게 우열관계가 없이 대등적인 데는 조화점을 찾아라. 그러면서 조화점을 찾기 위해서는 과잉금지, 그 다음에 대안식 해결, 그 다음에 최우수단은 억제하세요 이렇게 했던 내용이었어요. 그게 바로 충돌 문제에 관한 문제 해결 방법. 자 그러면 볼게요. 9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권 충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도 틀린 지문을 찾아라. 1번 단체 배합, 그게 바로 유니언샵 생각나죠? 이래나 저래나 합헌이라는 건 다 아셔. 근데 기본권이 이게 갈등 문제 중에, 그러니까 갈등에서도 충돌 문제에서 우열관계 있는지 우열관계 없는지, 자 요게 다 들어있잖아. 적극적, 소극적, 우열관계 있는 거고, 자 여기도 단결권, 저기도 단결권, 그럼 우열관계 없는 사건이었어요. 따라서 조직강제, 유니언샵, 협정, 용인하는 경우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는 소극적 자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보다 중시된다. 앞뒤가 바뀐 거 보이시죠? 어느 게 더 중시되는 거야? 소극적 단결권하고 적극적 단결권 중에 적극적 단결권이 33조가 21조 10조에 비해서 우열한 기본권인데 앞뒤가 잘못 설명됐죠? 1번이 바로 정답이었어요. 자, 그에 반해서 2번 수호권은 원래 교세 수호권은 기본권 아닌데 만에 하나 수호권이라 할지라도 자 학생의 수호권보다는 우선할 수 없다. 아주 유명한 판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도 흡연권, 협연권. 흡연자는 협연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호된다 해서 상하관계 있는 위계질 수 있는 기본권이다. 마지막! 자 피해자의 반론 기재 청구권. 이거 아시죠? 경찰학에도 나오고 언론 중재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어찌됐든 거기는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특히 자 반론 기재 청구권으로 했을 때는 정정보도 청구권 제도는 언론의 자유와 서로 충돌되는 면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상충하는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조화롭게 만든 그 제도다라고 했던 판례였어요. 이 판례에서 위헌인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생각나세요? 정정보도하고 반론보도 둘 다 가처분 절차에서 불복 절차를 하도록 한 거. 정정보도는 발을 정자니까 진실한 경우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본안 절차로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반론보도 청구권과 함께 묶어갖고 가처분으로 불복 절차를 진행한 거. 그거 하나만 위헌이었어요. 정답은 그러니까 자 일단은 조화를 이뤘다. 맞죠? 정답은 1번이었어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수용자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설명 좀 적절치 않은 것. 수용자 우리 어디서 나오는 거야? 신체의 자유 파트에서 많이 나오는 거 생각나시죠? 자 일단은 1번 수용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접견을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30분. 근데 일반 접견에 포함시키면 안 되지. 따로 또 보장을 해줘야지. 재판 자 관련된 거니까 딱 월 4회로 제한한 것은 누가 봐도 침해한다. 아주 유명한 판례고 대부분 다 아시죠? 자 두 번째 이것도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금치 처분 받은 사람 생각나요? 금치 처분, 집필 금지, 자외 활동, 야외 자 실외 활동, 운동 뭐 이거. 제가 실외 운동은 뭐야? 금치 처분을 받더라도 원칙 허용하고 예외적 제한을 해야지. 원칙 금지하고 예외적 허용을 해도 위헌이고 전면 금지하면 당연히 위헌이었죠. 그래서 실외 운동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침해다. 맞네요. 세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 금치 기간 중에 각종 신문, 도서 같은 거 수령 또는 택배 수령 이거 일정 기간 동안 못하는 거지 영원히 못하는 거 아니에요. 왜? 금치 처분이 30일 범위 내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동안은 좀 참아라. 그거는 침해하지 않는다. 마지막 4번 볼까요? 구치소 종교행사. 근데 공간이 하나뿐이래. 이것도 공간이 하나뿐이에요. 이게 17년 판례인가 그래서 최근 판례라 보기엔 좀 그런데 공간이 하나뿐이라면 모든 수용자가 다 와서 구치소라면 미결 수용자죠. 미결 수용자가 다 와서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관련된 공범도 있고 막 그러면 둘이서 막 꿀꿀따기 하고 만나갖고 또 서로 의사교환하고 야, 자, 너도 말 맞춰. 이거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미결 수용자니까 구치소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거나 재판 중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공범 간에 그 묵비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 분리해서 종교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그걸 1월 한 번밖에 없는데 그걸 분리해서 어떻게 종교 행사를 다 해요. 그래서 공간이 한 개뿐이 이런 말이 나오면 분리 진행하면서 날짜를 달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 4주에 한 번 도록 한다는 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반하지 않는 거.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거
공간이 한 개뿐인 사건이었어요. 이게 17년 사건이어서.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옛날 판례를 좀 끄집어내서 냈네요. 공간 한 개 판례였어요. 구치소 공간 한 개 판례. 정답은 4번. 자, 11번 볼까요? 사례 문제처럼 낸 어설픈 문제. 근데 이거 예전에 기출 문제였어요. 끝도 없이 새롭게 낸 문제는 아니에요. 기출 문제였고 또 모의고사에서도 비슷하게 냈었고. 자, 제가 이런 얘기 했었죠.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상급단체에서 통제하는 거. 생각나세요? 자치사무통제, 단체 임사무통제, 기관 임사무통제. 그 다음에 감사 생각나세요? 감사. 자, 상급청에서, 상급단체에서 감사 들어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가 있고, 국회 감사가 있고. 자, 만약에 여기가 동작구다, 관악구다. 그러면 상급청은 서울시잖아요. 서울시의 상급청은 주무행정청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문제를 푸는데, 자, 보니까 문제가 기초지방자치단체, 그러면 동작구, 관악구 이런 식으로. 자, 그런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예요. 자치사무. 그러니까 고유사무잖아요. 자, 광역지방자치단체 그러면 서울시죠. 서울시하고 행정안전부 또는 감사원 감사. 설명으로. 그러면 여기까지는요, 행정안전부.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상급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감사원은 솔직히 말해서 성역이 거의 없죠. 자치사무도 합법성, 합목적성, 정당성 심사를 다 한다. 자, 볼게요. 자, 이게 188조 지자법. 그래서 189조. 그 다음에 190조, 191조가 요게 감사요. 직권감사. 그 다음에 192조. 자, 의결. 지방의회 의결. 의결에 대한, 자, 의장과 장과의 이걸 갖고 법원에 가서 소송까지 하는 거. 이거 얘기했던 거. 감사하는 그러니까 이걸 상급단체 통제하는 거잖아. 요점을 내는 거라고요. 자, 1번 A 자치사무에 대한 B 감사 과정. 그러니까 A는 기초고요. B는 상급이에요. 서울시에요. A는 그냥 동작구, B는 서울시. 감사 과정에서 사전에 감사 대상으로 특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 위법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자, 항상 감사는 요게 상급청의 감사. 상급청의 감사인데 이럴 때 뭐라 했어요? 요거는 법령 위반이 있어야만 할 수 있고 법령에 반하고 또 특정해야만 할 수 있는 감사다. 근데 특정된 내용이 거기는 비리를 못 찾았는데 다른 데서 찾은 거야. 그럼 원래 안 돼요. 특정된 거 이외에 다른 거 하면 마치 수사할 때 별건 수사처럼 안 되는 거 알잖아. 그래서 그거 안 돼요. 근데 다만 가만히 보니까 관련성이 있다는 거야. 관련성이. 함께 감사를 진행해도 어째 절차적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해당 감사 내용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찾아보자 감사, 예방적 감사, 사전적 감사가 아니라 특정해서 감사를 했는데 관련성 있는 부분에 그러면 같이 함께 감사를 하면 오히려 절차적으로 빠르게 또는 여러 번 복잡하게 감사를 하지 않으니까 좋다. 다 허용된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4번. 자, A가 아까 전에 동작구, A가 동작구 맞죠? 그 다음에 서울시가 B라고 그랬어요. 자, 동작구 자치사무에 대한 행정안전부, 그리고 또 상급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합법성 감사로 제한되어야 하고, 포괄적, 사전적, 일반감사 이런 거 안 된다고 그랬죠? 아주 정상적으로 맞는 지문이었어요. 따라서 이거 그대로 보시면 돼. 자, 일단은, 2번을 안 했네요. 2번을 안 하고 3번을 바로 넘어갔네. 자, 1번은 맞는 지문이고, 그래서 이거. 2번을 바로. 자, B가 서울시가 A 동작구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착수하기 위해서는 감사 대상을 특정. 여기까지 좋아. 특정해야지. 법령 위반 특정. 근데 특정된 감사 대상을 A에게 사전 통보? 그럼 감사가 되겠어요? 체포고소 압수수색 하는 것도 사전 통보하면 되겠냐고. 똑같아요. 감사도. 감사원에서 출동할게요. 미리 전화해갖고 그러면 검찰청에서도 수사하는데 압수수색하는데 전화 미리 해주면 다 도망가고 없지. 감사하고 뭐 나발이가 없죠. 나발이 아니죠. 여지가 없죠. 따라서 사전통보 이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상이 아닙니다. 2번이 정답이었고요. 그다음에 3번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법령 위반 사실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 포괄적 감사, 일반적 감사 이거 안 된다. 그다음에 4번 A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합법성 감사에 함정되지 않고, 자, 감사원이 떴으니까 감사원 성역도 없고 또 감사원은 정당성 심사 감사까지도 다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행정사무, 지방행정사무든 국가행정사무든 행정사무 다 직무감찰 대상에 대해서는 요거
정당성까지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지문은 2번이었어요. 자, 12번 부담금. 제가 부담금이라는 제도하고 조세라는 제도는 서로 다른 제도다. 따라서 조세를 할 걸 부담금으로 하면 안 되고 부담금으로 할 걸 조세로도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던 지문이에요. 판례가 많이 있었어요. 물 이용 부담금이라든지 합헌, 교통 부담금, 여행자 부담금 이렇게. 자, 수질 개선 부담금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볼게요. 일반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주민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 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 이것도 최신 판례기도 하는데 이것도 특정 재정 조달 목적 부담금에 해당하는 거 맞아요. 두 번째 경유차 특히 자 아무래도 매연 같은 거 많이 나오죠. 자, 경유차 소유자로부터 부가 징수한 환경 개선 비용 부담법, 환경 개선 부담금, 경유차 소유자라는 특정 부류 집단에게만 이렇게 특정 집단에게 부담금이고요. 일반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조세입니다. 따라서 강제적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정책 실현 목적의 유도적 부담금으로 분류되는 거 맞습니다. 자, 주택 재개발 사업의 경우 학교용지 부담금. 학교용지 부담금 판례 4개 있는 거 아시지? 사업 시행자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거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위헌인 거 3개 생각나세요? 가구수 증가가 없는데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거 위헌. 또 토지를 기부 체납한 사람과 건물을 기부 체납한 사람 차별치가 없는 위헌. 또 수분양자에게 일률적으로 아이가 없는 그런 분들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거 위헌. 여기 나왔잖아. 가구수 증가가 없던데 개발사업분을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은 누가 봐도 합리적 이유가 없다. 알겠죠? 위배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합리적 이유가 없으니까 평등원칙에 반했다. 3번이 정답이죠. 자, 4번도 최근에 나왔던 여러 가지 판례 중에 하나긴 한데 자, 피해 구제에 관한 의료 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 그 금액 그러면 그거는 그러니까 명확성원칙에 반했고 나머지는 반하지 않았던 판례였잖아요. 그 다음에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부과하도록 하는 대불 비용 부담금 이거 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금액 부분만 명확성원칙에 포괄적이다. 명확성원칙 포괄이용 금지원칙에 반했다. 이렇게만 그거 빼놓고는 자 의료사고 피해 구제에 관한 중재 의사가 전문의가 사망했을 때 바로 들어가는 거 중재하는 거 전부 다 합헌이었어요. 정답은 3번이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제 풀 적에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도 있지만 전반부에 앞에 많이 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13번 볼게요. 공무단위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미성년자에 대해서 성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 성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1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자. 이것도 최근 판례기도 하죠. 초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교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부분은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이것도 자 침해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침해하지 않는다. 이것도 유명한 판례고 2번 국가공무원법 이거 최근 판례가 아시죠? 국가공무원법상 아동 성적 수치심, 아동복지법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경미한 범죄도 있잖아. 또 아동과 관련되지 않은 수자원 공사에서 저 산골짜기에 그 댐 관리한다. 그런 것들까지도 전면적으로 못하게 한 거. 그거 침해했던 판례 생각나시잖아. 최신 판례. 따라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로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된 사람 일반직 공무원 모두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부분 너무 심했다. 과잉금지원칙에 반했다. 침해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침해한다. 그랬던 판례였고요. 자, 3번. 자, 요거 볼게요. 비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를 통해 불이익을 줌으로써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공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을 제한하는 사익 이상으로 중요하므로 공무원 감봉 처벌을 받은 경우 12개월간 임용 승진을 제한. 우리나라에서 징계를 받았을 적에 가벼운 견책이라든지 감봉 이럴 때 승진 제한 이거는 침해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3번이 정답이죠. 적절한 거. 4번 이것도 최근 판례 맞죠?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피성년 후견이 됐다 해서 당연퇴직 토록한 거 이거 침해다라고 했던 판례. 침해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침해다. 최신 판례가 좀 반영이 됐던 문제였어요. 자, 그다음에 청원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청원권. 자, 우리 26조 청원권 문서, 그다음에 수리 심사, 그다음에 통지문까지 있다. 그러면서 자 국가 정책과 관련된 청원은 공무의 심의 꼭 해야 한다 이런 판례. 이거 기출지문 많이 나왔던 판례고 1번 국가유공자가 철도청장에게 자신의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명해 줄 것을 청원하는 경우 취업보호 대상자 기능직 공무원 채용 의무 비율 규정이 있는 때 국가유공자 채용시험 없이 바로 자신을 임명해 줄 것을 요구하는 구체적 신청권 이런 것까지 있나요? 이런 건 없죠. 따라서
자, 26번. 아이고, 그러니까 청원 하는데 청원에는 뭐 구체적 내용, 내가 마음에 드는 그런 대답을 얻을 그럴 권리는 없어요. 두 번째 볼게요. 정부에 제출, 회부된 정책과 정부 정책과 이거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국민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건 여러 번 기출됐던 지문이네요. 맞는 지문. 자, 이런 거 몰라서 틀린 분들은 기출 문제를 제대로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3번. 자, 국민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 또는 국정에 관해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해당 기관에 직접 진술해야 하며 본인의 대리인, 중개, 제3자 가능하죠. 변호사를 다 가능해요. 청원도 가능해요. 보호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보호됩니다. 네 번째, 청원법에 따르면 청원기관장은 청원이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을 해당하는 경우에 처리하지 아니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징계할 것을 요구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따라서 옳은 지문은 국가 정책과 관련된 청원은 국민의 심의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2번 기출 지문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15번 재판청구권 27조 설명 적절한 것은, 자, 이것도 우리 재판청구권에 포함되지 않는 거 뭐뭐 있었어요? 헌법상. 자, 국민 형사참여 재판, 이건 없다, 재심 없다, 아이고 이런 것들은 들어있지 않다. 치료감호 청구를 받을, 그것도 포함되지 않아요. 그게 이제 1번 볼게요. 범죄인도심사 생각나시죠? 1심, 2심, 3심 중에 지방법원 1심, 고등법원 2심일 때는 사실심, 법률심, 사실심, 법률심. 하지만 최종심인 대법원은 법률심밖에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재판청구권 그러면 재판은 적어도 한 번에 사실심, 적어도 한 번에 법률심. 특히 범죄 인도 심사를 고등법원 단심토록 해도 사실심 한 번, 법률심 한 번 반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판례였어요. 따라서 침해한다. 틀린 지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직권으로 치료감호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걸 포함돼서 이것까지 재심 없고요, 국민참여재판 없고요. 자, 이거. 자, 치료감호 청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그건 또 헌법상 기본권 아니에요. 3번 행정심판. 생각나요? 행정심판이 최종심이거나 행정심판이 한다 해도 그는 법원에 의해서, 법관에 의해서 사실쯤을 판단받은 바가 없지요. 그 사건이 바로 특허심판이었잖아. 특허심판은 대법원 단심, 사실심이 없었다. 그래서 행정심판으로서 특허심판위원회 있었잖아요. 그는 법원에 의해서, 법관에 의해서 사실심을 판단받은 바가 없죠.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행정심판, 재판, 전심적 절속 기능할 뿐만 아니라 사실 확정에 관한 사실상 최종심으로 기능하더라도 재판청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가 아니라 이걸 사실심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 이거 했다 해서 바로 대법원 가도록 한 건 침해한다. 요 판례에서 나온 사건이에요.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가 아니라 침해합니다. 네 번째, 국세기본법상 주세법 규정에 따른 의제주류. 이런 술 잘못 만들어 갖고 사람들 죽거나 많이 중대한 상해를 입거나 장애를 갖는 거 되게 막아야죠. 따라서 의제 주류 판매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를, 그래서 이거는 너무 전문적이기 때문에 필요적 행정심판 조치, 따라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라 해서 곧바로 재판청구권 침해는 아니라는 거 아시죠? 행정심판을 거쳐도 소송을 할 수 있는데 거쳐야만 할 수 있다 해서 그러면 소송을 하려면 행정심판을 거치면 만약에 못 거치면 소송을 못 하게 됐다? 침해다? 그렇진 않아요. 너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의제주를 잘못 만들면 사람이 죽거나 장애를 입기 때문에 이런 전문적 사항에 관해서는 전문가의 판단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건 침해 아니다. 4번이 정답이었죠. 적절한 것은 4번.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마저 또 16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